옥순 씨,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되셨는데 남자 생각 많이 났겠어요? 짓궂은 듯 던진 질문 속에는 같은 처지에 대한 동질감과 조심스러운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옥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소주잔을 비우고는 호호 하고 작게 웃었다. 그 웃음 끝자락에 수줍음과 기나긴 세월의 한이 동시에 묻어나왔다. 그렇죠. 밤마다 옆구리가 시려서 잠 못 이룬 날이 어디 하루 이틀이었어야죠. 담담하게 뱉어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십수년간 쌓인 외로움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옥수는 지지 않고 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현우 씨도요. 이 적막한 시골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현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온몸으로 외로움을 견뎌온 남자의 한마디였다. 그는 말없이 소주병을 들어 옥순과 자신의 잔을 다시 채웠다. 고작 소주 반 병에 뺨이 달아오른 건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아픈 속내를 들켜버린 부끄러움, 그리고 그 상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피어오른 열기였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컹컹 짖는 게 짖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헤집었다. 그때였다. 현우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옥순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 섰다. 순간 시간이 멎는 듯했다. 옥순의 젖은 눈빛은 나도 여자랍니다 하는 수줍은 외침이자 기나긴 밤을 홀로 지새운 여인의 애틋한 그리움이었다. 아내를 여인 후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왔던 사내의 고독과 말 못할 그리움이 현우의 눈 안에서 파도처럼 일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선 교환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맨몸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당신도 나와 같았군요. 당신도 이렇게나 외로웠군요. 말은 사라지고 눈빛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서로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의 빗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먼저 움직인 것은 현우였다. 그는 술상 위로 손을 뻗었다. 그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 옥순의 가늘게 떨리는 손등을 지그시 덮었다. 옥순은 놀라는 대신 그 손길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온몸의 힘을 풀었다. 현우는 말없이 일어섰고 옥순도 잡힌 손에 이끌려 자연스레 몸을 일으켰다. 삐걱이는 문지방을 넘는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어색함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마른 땅처럼 그저 서로의 온기를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살을 섞는 밤이 아니었다. 텅 비어있던 서로의 시간과 사무치던 그리움, 뼛속까지 시리던 외로움을 서로의 온기로 채우고 녹여내는 밤이었다. 안녕하세요. 54세 박옥순입니다. 그날 밤이 있기 전까지 제 인생은 예측 가능한 일상의 반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슬픔조차 사치였기에 저는 곧장 보험 설계사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억척 같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통화하는 동안은 사무치는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더군요. 사람들은 제 전화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튼 몇 번이면 온갖 상품이 비교 분석되고 수수료 없는 다이렉트 보험이 더 합리적이라며 저를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활기 넘치던 사무실 동료들도 하나둘 떠났고 결국 저도 기존 고객 관리나 가끔 들어오는 소개 건만 처리하며 재택근무를 하게 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일상이 지루함으로 채워진 것은 가끔은 정말이지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대단한 위로나 깊은 대화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옆에서 누군가 툭
말을 건네주길 바랐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래요? 매콤한 칼국수 어때요? 어제 TV 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절실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일이 터진 거예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때문이었죠. 그날은 물 한 잔만 마셔도 체할 것 같은 깊은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마침내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아들, 생일 축하해. 밥은 먹었고, 소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아들의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엄마, 고마워. 나 지금 바빠서 와이프랑 저녁 먹으러 나왔거든. 선물 고맙고 이따 전화할게. 끊을게. 그래,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뚜뚜 하는 무심한 신호음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며느리와의 오붓한 저녁 식사가 1년에 단 하루뿐인 생일에 전화를 건 어미의 안부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시린 현실이 되어 온몸으로 파고들었으니깐요. 제 나이 54살. 남들은 한창이라고 하지만 제 시간은 1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간암 선고를 받고 허무하게 세상을 등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세상은 오직 외아들 하나였거든요. 아이의 웃음에 웃고 아이의 눈물에 울었죠. 남들은 아들 잘 키워본 듯하게 장가 보냈으니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부러워했지만 현실은 텅 빈 집과 뼈를 내는 적막뿐이었어요. 아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의 남자가 되었고 저는 그들의 행복한 그림 밖에 놓인 가끔 들여다봐야 하는 낡은 액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아들의 전화만 기다리며 시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 인생 최대의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결심을 했어요. 귀촌.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막연히 꿈꿨던 작은 텃밭을 가꾸고 흙냄새를 맡으며 사는 전원 생활을 이제는 혼자서라도 시작해보기로 한 것이었죠. 이 터무니없는 계획을 들은 유일한 친구 영숙이는 전화기 너머로 기함을 토하더군요. 옥순아, 너 제정신이야? 혼자 사는 여자가 귀촌이라니.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아? 사기당하기 딱 좋고 외로워서 병나기 십상이야.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 영수가. 차라리 흙 파먹고 살지언정 내 힘으로. 내 두 발로 서서 살고 싶어.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한참을 아무 말 없던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옥순아,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무작정 땅부터 알아보고 집부터 짓지 말고. 우리 외삼촌이 몇 년 전에 퇴직하고 귀촌하셨거든. 충남에서 작은 토마토 농장이랑 농촌 민박을 같이 하시는데 엄청 깔끔하고 좋다고 입소문이 자자해. 일단 거기서 반년 정도 지내보면서 농촌 생활이 내 적성에 맞는지 겪어보는 거야. 갑자기 전 재산 털어넣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 친구 외삼촌 댁에 어떻게 신세를 져. 폐만 끼치는 거지. 신세는 무슨. 방세 꼬박꼬박 내고 지내면 되지. 삼촌도 몇 해 전에 외숙모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 거야. 내가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서로 좋은 거지. 망설이는 제게 영숙이가 쐐기를 박았어요. 근데 남자 혼자 지내는데 좀 그렇지 않아? 얘는 뭘로 보고. 우리 삼촌이 어떤 분인데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고등학교 조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신 분이야. 어찌나 점잖고 바른 분인데 걱정은 붙들어 매셔. 내가 삼촌한테 미리 전화해서 말씀드려 놓을게. 너는 그냥 몸만 가면 돼. 일단 한번 가보기나 해. 응? 그렇게 저는 작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영숙이의 외삼촌이 계시다는 낯선 시골 마을로 향했고요. 서울을 떠나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제 삶이 아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거든요.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에서 제 메마르고 버석거리던 인생의 촉촉한 담비 같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버스는 아스팔트 길을 벗어나 토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싱그러운 풀, 내음 섞인 바람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노은, 나지막한 산들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갑갑했던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영숙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야트막한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비닐하우스 몇 동과 초록, 토마토 민박이라는 소박하고 정겨운 팻말이 걸린 작은 건물이 딸린 아담한 농가였거든요. 텃밭에는 상추, 고추, 가지 같은 채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쭈뼛거리며 흙먼지 날리는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들려온 굵직한 목소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이윽고 밀짚 모자를 쓴 한 남자가 허리를 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땀에 젖은 이마와 단단해 보이는 체격, 꼿꼿한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영숙이가 말한 외삼촌인 듯 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친구 옥순이라고 합니다. 말씀 못 들으셨어요? 아, 영숙이 그 녀석이 말한 분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토마토 돌보다 보니 조카한테 연락받은 걸 깜빡했네요. 허허, 저는 김현우입니다. 그가 흙 묻은 장갑을 벗고 매민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은 저쪽 민박 건물에 준비해뒀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없으니 비어있는 방 중에 제일 볕이 잘 드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민박방은 작았지만 코끝을 간지리는 편백나무 향기가 가득한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하얀 침구는 빳빳하게 풀을 먹여 햇볕에 잘 말린 냄새가 났거든요. 창밖으로는 그가 정성껏 가꾼 텃밭과 줄지어 선 토마토 비닐하우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찜 푸시고 좀 쉬세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부르러 오겠습니다. 식사는 번거롭겠지만 저와 함께 본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드시는 것보다야 둘이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필요한 말을 마치고는 제게 더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터인 비닐하우스로 묵묵히 돌아갔어요. 처음 며칠은 숨 막히는 어색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민박방에서 조용히 가져온 책을 읽거나 그가 없는 틈을 타 주변을 산책했죠. 현우 씨는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마치 수도승처럼 묵묵히 밭에서 일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교류는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로 차린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 처음엔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어색하게 숟가락질만 했거든요.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민망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으니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먼저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깼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평생 펜대만 잡으셨을 텐데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이 흙일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는 된장찌개를 한술 뜨다 말고 피식 웃으며 답하더군요. 선생질 30년보다 흙 만지는 3년이 마음은 몇 곱절 더 편합니다. 땀은 정직하거든요. 흘린 만큼 어김없이 돌려주니까요. 사람 상대하는 일은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마음을 다 준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기도 하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공감이 갔어요. 저 역시 지난 세월,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아들만 키우며 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깊은 외로움과 상처뿐이었으니깐요. 저도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사람한테 너무 지쳐서요. 제 작은 독백에 그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깊고 따뜻한, 그리고 무언가 슬픔이 어려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옥순 씨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사연이 많으시겠지요. 괜찮다면 서두르지 않을 테니 언젠가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그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한마디는 지난 1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간암으로 먼저 갔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린 아들을 보며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막막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알아보다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가 머리 숙이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들 얼굴 보면서 아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견뎠어요. 주변에서는 젊고 예쁘장하니 돈 많은 남자 만나 팔자 고치라는 소리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좋은 사람이라며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사람도 많았고요. 솔직히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천재 소리 들으며 학교에서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새아버지가 생기면 우리 아들 기가 죽을까, 엇나갈까 싶어 제 인생은 그냥 포기하고 아들 공부시키는 데만 온 신경을 썼어요. 내 행복, 내 인생은 아들이 의사가 되어 성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면서요. 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 바람대로 의사가 됐고 좋은 집안 며느리까지 얻어 결혼했어요. 이제야말로 내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아들 덕 좀 보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제는 자기 가정이 생겼으니 저는 그저 귀찮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더군요. 엄마,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 살아야죠. 언제까지 엄마만 챙겨요? 그 말이 얼마나 비수 같던지 그때 알았어요. 아, 세상 참 헛살았구나. 내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한참을 울고 난 제게 그는 말없이 따뜻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옥순 씨, 참 고되고 외로운 삶을 사셨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은 아들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옥순 씨,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옥순 씨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자격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토마토들도 보세요. 땡볕과 비바람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붉게 익어가지 않습니까? 옥순 씨도 이제 자신을 위해 붉게 익어갈 시간입니다. 그의 위로에 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된다는 그 한마디가, 자신을 위해 익어가라는 그 말이 제 지난 모든 세월을 보상해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어설프게 그의 일을 돕는 것을 넘어 마치 제 일처럼 농사일에 매달렸어요. 토마토 격가지를 잘라주거나 잡초를 뽑는 일이 고랬지만 흙냄새를 맡으며 땀 흘리는 시간은 제 마음의 묵은 상처를 신기하게도 치유해주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옥순 씨.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애써 키운 원순이지 격가지가 아닙니다. 애꿎은 토마토 새순목을 비틀면 어떡합니까? 한 번은 제가 중요한 새순을 쓸데없는 격가지인 줄 알고 싹둑 잘라버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게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껄껄 웃으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허허. 도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처음엔 다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놈. 생명력이 강해서 금방 다시 씩씩하게 자랄 겁니다. 그보다 땀 흘리셨으니 저기 그늘에 가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시원한 주스 한 잔 믹서에 드르륵 갈아다 드릴 테니. 그는 서툰 저를 결코 탓하지 않고 늘 묵묵히 기다려주고 틀린 것은 차근차근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그의 깊은 배려와 어른스러운 모습에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를 향하고 있었네요.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밭의 토마토가 초록빛에서 붉은빛으로 곱게 익어갈 무렵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라 그런지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고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마루 평상에 나란히 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현우 씨가 직접 담근 시원한 오미자차를 유리잔에 따라 건네며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옥순 씨가 여기 온 뒤로 이 텅 비었던 집이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아졌습니다. 그가 뜬금없이 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에는 그저 잠만 자고 끼니만 때우는 껍데기 같은 공간이었는데 요즘은 밭에서 땀 흘리다가도 저녁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옥순 씨랑 마주 앉아 밥 먹을 생각을 하면요. 오늘은 옥순 씨가 또 어떤 어설픈 질문을 할까 기대하게 된단 말입니다. 허허, 주책인가요?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야말로 현우 씨 덕분에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다려지게 됐어요. 오늘은 또 어떤 풀을 뽑고 어떤 토마토를 따게 될까 하고요. 달빛 아래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깊고 따뜻한 눈 속에 담긴 진솔한 감정에 멈춘 줄 알았던 제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 위로 자신의 투박한 손을 포겠습니다. 거칠었지만 넓고 따뜻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의 손이었죠. 옥순 씨, 혹시 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좋은 말동무가 되어준다면 그게 너무 주제넘고 염치 없는 생각일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핑 하고 눈물이 돌았어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미자 향기처럼 새콤달콤한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지난 10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제 안의 모든 감각이 밤하늘의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상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기도 많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서자 그는 저를 제가 묵는 민박 건물이 아닌 불이 켜진 자신의 본체로 이끌었어요. 그의 넓은 등 뒤로 보이는 방문을 보는 순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직감했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 좋은 설렘마저 느껴졌으니깐요. 그의 방에 들어서자 낡은 책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깨끗한 비누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말없이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미안합니다. 옥순 씨. 하지만 오늘 밤은 당신을 그냥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더는 안 되겠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우 씨.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입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 제 블라우스 어깨선을 쓸어내릴 때 제 몸은 기분 좋은 전율에 휩싸였거든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남편을 잃은 불쌍한 미망인도 아들에게 버림받은 늙고 초라한 엄마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한 명의 여자, 옥순이었습니다. 새벽녘, 그의 든든한 팔베개를 하고 누워 창밖을 보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 캄캄했던 인생에도 이렇게 다시 아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화면에 선명하게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 엄마, 지금 어디야? 영숙 이모한테 다 들었어. 시골 내려가서 어떤 늙은 남자랑 같이 산다며. 그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당장 올라와. 아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순식간에 차디찬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죠. 아들, 그게 아니라 오해야. 뭐가 아니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장 그 남자 바꿔. 현우 씨는 이미 잠에서 깨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았어요. 아드님, 접니다. 김현우라고 합니다. 그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아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남의 엄마랑 한 방에 있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늙은 도둑놈아. 아드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잠시 머물 곳을 내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의 보호가 필요한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뭐, 행복. 우리 엄마 행복은 이 아들인 내가 알아서 챙겨. 당신 같은 사람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몇 달간, 아니 지난 몇 년간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아드님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뿐인 생신날,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통화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드님이 말하는 행복입니까? 현우 씨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드님,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주말에 아내와 함께 여기로 한번 내려오시지요. 전화로 언성 높일 일이 아닙니다. 직접 와서 보고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눕시다. 당신의 어머니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우 씨는 잿빛이 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옥순 씨. 우리가 떳떳하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어머님을 사랑하기에 저러는 걸 겁니다. 이해해야지요. 그 주 주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잔뜩 날이 선 얼굴로 농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며느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와 현우 씨 그리고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았거든요. 엄마, 정말 여기서 지내는 거야? 이게 다 뭐야? 꼴이 왜 이래? 아들은 흙먼지 묻은 제 옷과 거칠어진 손을 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엄만 여기서 지내. 이 흙냄새도 좋고 저기 저 토마토들도 좋고 그리고 현우 씨도 좋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좋다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네요. 그때 현우 씨가 갖단 토마토를 담은 소쿠리와 시원한 주스를 쟁반에 받쳐내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그날 오후 우리는 평상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 씨는 교장 선생님답게 논리정연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거든요. 아들은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적대적인 태도로 듣고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굳었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 어머님을 아드님에게서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저 남은 인생,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 외롭지 않게 함께 밭 갈고 함께 밥 먹으며 걷고 싶을 뿐입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어머님의 행복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옥순 씨는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차를 보며 저는 오랜 세월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과 슬픔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깊은 해방감을 느꼈으니깐요.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토마토 꼭지를 따고 격가지를 치는 베테랑 농사꾼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초록 토마토 민박은 우리 토마토 맛이 일품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들 내외가 어린 손주를 데리고 찾아와 밭일을 돕고 평상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고 가기도 했고요. 옥순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맛봐. 올해 첫 수확한 대추방울 토마토인데 당신 닮아서 그런지 유난히 더 달고 예쁘네.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현우 씨가 땀을 닦으며 굵게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제 입에 쏙 넣어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의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잘 익은 토마토처럼 행복으로 가득 차네요. 54살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불같은 격정이 아니라 함께 밭을 갈고 땀 흘리며 서로의 주름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하고 단단한 동행이었습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시들어가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거든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외롭고 캄캄해서 끝난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당신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줄 소중한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이란 결코 없으니깐요.